지난주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설전 끝에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두 친서를 교환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지난주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죠. 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데 굉장히 설전 치열했고요. 공동 성명도 없었습니다. 이번 미중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양측의 핵심 외교 책임자들이 직설적이긴 하지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무슨 행정명령이나 무역 규제, 제재 같은 억압적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서로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설적으로 쏟아낸 그런 대화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끝나고 난 양국의 반응을 보면 네. 직설적인 대화를 했다. 네. 그러나 동맹과 협력하고 중국과도 협력할 것이다라고 설리반 안보보좌관도 이야기했고 네. 양재측 정치권도 솔직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네. 그래서 양측이 서로 어떤 애국심 마케팅을 하듯이 서로 잘했다라고 돌아가서 네. 박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지나치게 허심탄회했다, 지나치게 솔직했다, 뭐 이런. 국내 정치용 메시지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서로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회담 직후에 미국은 뭐 유럽과 동맹 강화에 나섰고 이미 뭐 그 블링컨 장관도 일본과 한국을 경유해서 간 상황이었고요. 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른바 신냉전에 대한 그 단어가 자주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신냉전 체제가 다시 서랍 안에서 지금 꺼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신냉전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강대국인 미중 간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실 이 지구라는 우리 공동의 삶의 터전인 이 푸른 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위해서 서로 간에 신냉전을 벌인다고 한다면 네. 인류 문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미소 냉전 때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돼 있어서 상호 의존도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원래 냉전처럼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 블링컨 장관이 그 방한했을 때 이 쿼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어느 정도 혹은 어떤 내용을 언급할 것인가. 여기서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는 쿼드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위원장님은 이 쿼드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일부 이제 보수행보들은 쿼드의 성격을 나토처럼 그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 동맹체로 발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미국은 좀 더 중국을 포위하려는 생각이 강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인도, 호주 모두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식의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쿼드라는 게 단순한 군사 안보 동맹체라기보다는 기후변화, 코로나, 네. 여러 가지 해양 오염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크기 때문에 그 나토처럼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로 이 쿼드가 그 이제 중국을 견제한 사실상 군사 안보에 굉장히 집중된 협의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쿼드를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언론이나 이런 분들은 네. 항상 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 이상이 있다. 뭔가 소외되고 있다. 네. 쿼드에 참여 안 한 것이 마치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배제된 것처럼 이렇게 미리 막 그 호들갑을 떠는 면이 있는데 참 그런 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차피 쿼드라는 것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인 방위체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그런 협력의 문제고 또 우리
한국 정부의 쿼드 참여를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미국 측에서. 아직 이번 회담도 제가 네. 정호영 장관도 오늘도 만나봤습니다만 네. 그런 말이 전혀 나온 바가 없고 또 우리의 특성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쿼드 이 가입 요청이 혹시 온다면 어떻게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좀 배제하는 방향인가요? 기본적인 방향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이런 협의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좀 안 된다는 그런 원칙적 입장을 현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안별로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떤 그 나라를 포위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그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이 북중 정상 친서 교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시진핑 주석과 친서 혹은 구두 친서를 교환한 것이 일곱차례라 그럽니다. 네. 뭐 그런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북한의 전국적인 모체는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봅니다.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불가침 협정, 즉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인데 경제 발전을 주려면 제재가 해제되고 미국 시장이 북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해주지만 북한의 번영과 발전, 안전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중국과 접근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레버리지 확보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이제 북한의 그 우리나라의 공동 성명에서는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둔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기자들 앞에서 발언의 어떤 강도는 조금 더 셌었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이번에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동맹을 중시하고 동맹과의 완전한 일치된 그런 견해를 확보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 리뷰 차원에서 네. 허심탄회하게 우리 측 입장을 들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비핵화가 공동성명에 안 들어가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이건 오래된 논쟁이고요. 네.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동성명 그러니까 그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양국이 완전하게 협의를 한다 이런 대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표현 자체가 조금 강경한데 성명에 담기에는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그것은 동맹 중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우리로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일방적인 대북 정책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그 워킹 그 실무 그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쪽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북한 측에 하려고 하면 계속 그 협의체를 통해서 미국이 막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 성명에서 이 문장이 당시에 그런 상황을 재현시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한미 워킹 그룹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잘 운영하면 재무부, 상공부, 국무부, 국방부 간에 흩어져 있는 그 견해들을 한건의 원톱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거든요. 사실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러시아에 그 외교 장관이 와서요. 2박 3일 동안 이제 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꽤 오랜만에 한국을 찾고 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중국을 거쳐서 오는 상황인데 이번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라브로프 장관은 2009년 4월 남북한 동시 방문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단독 방한한 것인데요. 한러주교 30주년이 작년이었는데 아직 행사가 추진 못 됐는데 이번에 오게 된 것은 한러 관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집중적인 어떤 현안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에 또 한바탕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한 다음이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러시아 외교장관이 방한할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무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러시아를 2번이나 방문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네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 아마 3차례인가 만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푸틴 대통령께서 한 번도 우리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원래 작년에 방문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방문 문제도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그 스푸트니크가 상당히 지금 평가가 좋습니다. 94%까지 뭐 항체 네네. 형성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백신이요? 그게 우리 춘천 지엘라파 회사에서 한 1억 5천만 도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스푸트니크가. 네네. 그래서 RDIF라고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RDIF 회장하고도 제가 친하거든요. 네네. 지난번 한번 영상 통화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3상까지 해서 이 임상 정보가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도 한번 이거 포트폴리오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도 할 게 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네. 거기는 이 논리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마치 이인재 후보를 노무현 후보가 이겼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만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가 있고, 오세훈 후보는 이길 수 없다면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했겠지만, 오세훈 후보도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온 만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오세훈 후보 쪽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직의 힘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네. 지금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해서 이제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 후보는 당시 주택국장의 전결이라서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이 도시계획 쪽 를 맡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저도 이거 읽어봤더니 주택국장 김효수한테 질문했더니 뭐라고 그분이 답변했냐면 회의록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산자락 산속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가 있느냐고 해서 시장께서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는 데는 그런 구릉지나 이런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겠다.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 이래서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게 주택국장 김효수의 의사 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효수 국장은 자기가 전결 처리했다. 시장은 몰랐다 그러는데 이렇게 본인이 이미 시장이 알고 있음을 전제로 회의록에 적시되어 있고 특히 저도 인천시장을 통해 인천시 행정을 책임져 왔습니다만 76만 제곱미터 중에 4,400제곱미터가 오세훈 후보 처가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땅인데 이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이것을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본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직무유기나 무능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인천시장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아시안게임 서촌 아파트로 이렇게 쓰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현장도 내가 갔다 오고. 근데 이거를 몰랐던 건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할 수 있지, 이해가 될까요?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더구나 자신의 땅이 있으면 사실 그 상당히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LH 주택 그 직원들의 공적인 정보를 사적 이익으로 악용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만이 높은데 이것은 셀프 보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그 LH 임직원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으로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예외 규정을 마련하자. 즉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불법적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유관 분야의 재취업 예외조항을 삭제해버리자. 재취업 못하게 돼 있지만 예외조항을 통해서 80% 이상이 다 허락을 받고 있어요. 아니 뒷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제하자 이렇게 제가 지금 입법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발의를 아직 하신 건 아닌가요? 이제 입법조사처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그럼 언제쯤 발의를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곧 이번 달 안에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